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35살 여자입니다. 우연히 좋은 기회로 카페가 소문이나 잘 된 탓에 서울과 김포에 각각 2호점, 3호점을 냈어요. 남편은 대기업 마케팅팀 5년차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만 근무하고 저와 같이 카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는 저 혼자 운영을 했는데요. 규모가 커지고 육아를 병행하며 하려다 보니 혼자는 버거워서 시아버님과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도 별로 없고 한산하네요.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비 오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왕래하지 않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신우와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로 당시 뱃속에 있던 우리 지아가 잘못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 거고요. 하마터면 소중한 아이를 잃을 뻔했던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3살 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2년 전에 시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본래 선하고 착한 성격입니다. 왜 있잖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부탁도 쉽게 거절 못하는 타입의 사람들이요. 근데 화나면 뒤도 안 돌아볼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 바로 저희 시아버지와 남편이에요. 그렇게 세상 착하던 시아버지, 남편이 학을 떼며 인연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연애할 때도 그렇고 남편의 성격 탓에 시댁과 갈등이 아예 없진 않겠구나 하며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상태였거든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의문인 시누이와 그 시누를 그저 오냐오냐 하는 시어머니.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그 아나무인의 극치인 시누이와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10살 차이가 납니다. 시누이가 늦둥이라 시부모님이 불면 꺼질까 날아갈까 하며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어려서부터 시누이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남편은 의사가 꿈이어서 의대를 진학하고 싶어 했는데요. 어린 동생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의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 든 부모님이 더 고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동생을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대요. 결국 남편은 전혀 자신의 꿈과는 거리가 먼 컴퓨터 공학과로 진학했고요. 그렇게 착한 성정을 가진 남편과는 반대로 저는 할 말은 하고 절대 지고 못 사는 성격이에요.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이지만 어른들이 보기엔 그저 드센 여자일 뿐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성격이 많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간혹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려고 하면 남편이 옆에서 저를 잘 타일러 진정을 시켜줍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성격상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답답한 구석이 많았어요. 결혼하면 달라지겠거니 했지만 사람 천성이 어디 못 간다 했던가. 아이가 생기니 좀 더 가정적이고 세심해지긴 했지만 그뿐이더라고요. 여전했어요. 그래도 서로 쿵짝이 잘 맞은 덕에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누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유산할 뻔했던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 저랑도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남편이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내더니 그 길로 바로 시댁과 연을 끊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보았는데 저런 면모도 있구나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의 천륜지간인데 스스로 그걸 끊어냈으니 본인이 말하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을까요? 대학 시절 저와 남편은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동아리에서 유일한 동갑내기 친구여서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자주 봉사활동도 다니고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게 물이 들어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졸업 직후 친정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남들과 똑같이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어렵사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일을 하고 싶었고 부모님을 졸라 겨우 설득해 카페를 차린 거죠. 부모님은 멀쩡한 대학 나와서 왜 사서 고생하냐고 만류하셨지만 제가 제과제빵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을 보시더니 의지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 없었으나 저의 그 의지 하나만 믿고 투자 명목으로 카페 하나 차려주신 거랍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여행도 다니시며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시지만 원래는 식품 유통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빌라와 건물을 사두신 게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의도치 않게 돈방석에 앉게 됐거든요. 일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먹고 살 능력도 되실 뿐더러 최근에는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하셨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으로 시작한 제 카페는 지금은 많은 유명세를 탔지만 처음에는 한 달 매출이 150만 원 정도로 정말 미비한 수준이었어요. 이 상태로라면 과연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을까 했던 시절이었죠. 제대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차린 게 아니어서 그런지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요. 밤낮 바뀌어가며 잠까지 포기하고 메뉴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 맞춰 심플하게 바꾼 것도 한몫했었죠.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였어요. 29살이 되던 해 가을날 오랜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만 좋으면 그만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파혼 이야기까지 나오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원인은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파혼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맹세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는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어요. 결혼할 당시 19살이었고 정상적이라면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였지만 신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오냐오냐 하며 자란 탓에 하도 사고를 많이 쳐 정학을 밥 먹듯이 하다 결국 자퇴를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일진무리에 속해 있던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하기도 했고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집에 가다 걸리기까지 하는 둥 사고를 쳐대는 신우 때문에 시부모님은 학교로 출근을 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도 중졸은 면해야 한다며 어르고 달래서 검정고시를 치렀고 3번 만에 고졸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닥달을 해대는 통에 겨우 공부했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누이는 심성도 머리도 나빴던 것 같네요. 살면서 신우처럼 제멋대로 생각하고 무식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 웬일인지 신우는 1년 정도 시간을 들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고요.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신우가 이제야 정신 좀 차리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사자가 생겼다며 기뻐 날뛰셨고요. 사자는 맞지만 저희가 아는 그 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했죠. 어쨌든 그 시기와 맞물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와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며느리 될 사람 온다고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죠. 그랬더니 웬걸요? 신우가 인턴 기간 끝나고 정규직이 됐다고 축하 파티한다고 잔치상을 차린 거였어요. 제대로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던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신 예비 시부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제가 인사를 하러 오는 자리기도 해서 겸사겸사 준비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밥을 먹으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예비 신우와 예비 시모가 번갈아 가며 질문을 해대는 통에 대답하랴 밥 먹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언니, 뭐 안 사왔어요? 나 정직원 된 기념으로 선물 사온 거 없냐고요. 세상에, 오빠, 여자친구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다. 우리 엄마 센스 없는 여자 싫어하는데 점수가 벌써 깎였네? 언니, 이럴 때 점수 좀 따는 거예요. 예, 너는 우리 윤우랑 결혼할 생각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카페 운영한다고 했나? 그거 뭐 얼마나 되니? 벌써부터 소원해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윤지 봐라. 남들 하기도 어렵다는 그 간호사잖니? 네, 어머니. 미리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작은 카페긴 해도 혼자 하려니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부턴 잘 챙길게요. 윤지 씨, 축하해요. 예, 윤지 씨가 뭐니?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란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러면 안 되는 거란다. 알겠니? 가만. 너 피부 관리하기는 하니? 결혼 앞두고 신경 쓸 게 아니라 평소에 잘 가꿔둬야 하는 거야. 역시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떻게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면전에 대고 대놓고 저런 말을 하나요? 예비 시모는 제 면전에서 대놓고 외모 지적질을 하질 않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라며 제 인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예비 신우를 치켜 세워주기 바빴죠. 예비 신우는 말끝마다 선물하며 앞으로는 결혼하면 제때 챙겨주라며 조언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난감해할 뿐이었고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나왔습니다. 자기, 아까 어머니가 하시는 소리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왜 아무 말도 않고 있었냐고. 내가 그런 소리 듣자고 인사 온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상 차려준 거 보고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신 거 아닌가 걱정까지 했어. 근데 뭐? 선물? 피부 관리?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하은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오냐오냐 하시는 게 좀 있으셔. 내가 나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부턴 그런 일 없게 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그래, 잘난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 데려온다니 눈에 안 차질 수도 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을 얕봐도 유분수지. 앞으로 어머니가 나한테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함부로 하는 일 절대 없게 할게. 그렇게 어렵사리 저희 집까지 인사를 마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날에도 예비 신우가 함께 자리했는데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본인이 마치 시어머니라도 되는 양 저희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경찰이 범죄자 취조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 싶을 정도로 무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낄 때 안 낄 때 구분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생각이란 걸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우리 오빠는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언니는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혼수나 예단을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요? 매출이 잘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시킬 거예요? 아가씨, 저의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형편에 맞춰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하는 결혼이니 최대한 손 안 벌리고 하려고요. 누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꾸민비나 예단은 얼마나 보내주실 건가요? 직업도 직업인 만큼 품위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윤지가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해서요. 어차피 해야 될 얘기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는 그저 물만 들이켜고 있을 뿐이었어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던 거죠. 좋은 날을 앞두고 마련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친정 부모님은 무례한 예비 신우와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도 애써 화를 참으셨어요. 제가 성격을 아빠 닮았는데 아빠가 욱하려고 하시더니 주먹을 꽉 쥐고 참으시는 걸 봤거든요. 사돈 처녀가 오빠가 장가를 간다니 많이 서운한 모양이네요. 사부인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은이 통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신혼집은 정서방 회사 근처에 있는 곳으로 집을 한 채 선물로 주려 합니다. 집을 선물로 준다고요? 우와, 새언니네 아빠 정말 최고다.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집을 선물로 주시지? 엄마, 나도 저렇게 해줄 거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만큼 집 하나쯤은 선물로 주고 싶네요. 정서방도 그렇고 하은이도 그렇고 빚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신 예단이 있으면 하은이 통해서 보내주시죠.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럴수록 혼수나 예단은 넉넉히 해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어디 하나 빠지지 않은 우리 아들 데려가려면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어요. 저와 제 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작은 카페를 한다고 돈이 되냐며 무시를 하지 않나? 첫 만남 때도 그래요. 제 외모 지적질에 신우 선물 안 사왔냐며 훈수를 두는 것 하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결국 상견례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게 되었죠. 자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 인사 때도 그렇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아가씨가 나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런 수모 겪으면서까지 너랑 결혼해야 돼? 하은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 나도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네 와이프 될 사람이야. 그리고 아가씨가 낄 자리야? 얌전히 앉아서 밥만 먹어도 모자란데 거기서 자기가 왜 나서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봐서 참은 거야. 알아?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하은아.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우리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에도 예비 시모 신우는 예단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한다며 틈만 나면 전화해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언니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놓을 안마기,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우리 엄마랑 내 명품백 하나씩. 우리 아빠는 골프 좀 쳐야 하니까 골프채도 있어야겠고 내가 정리해서 톡으로 보낼 테니까 한번 봐요. 시댁이 뭔 갑부도 아니면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시댁 살림살이까지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총 8천만 원이 넘는 혼수 리스트였죠. 며칠 뒤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동안 김장을 늘 나 혼자 했었잖니? 이제는 네가 했으니 다행이구나. 이번 주 주말에 김장할 거니까 와서 도우렴.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니? 그런 줄 알고 끊으마. 주말에도 카페 영업을 했었어야 했지만 결혼 전이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임시 휴무 간판을 내걸고 토요일 아침 일찍 예비시댁에 갔죠. 시장에 가서 김장거리를 잔뜩 사와서는 하루 종일 절이고 버무리고 무려 300포기를 하는 바람에 늦은 밤이 되어서야 김장을 겨우 마무리했고 밥도 못 먹고 일한 탓에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었어요. 남자친구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 성질까지 죽여가며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해야 할 거다 생각하고 그저 묵묵히 열심히 했어요. 예비 신우는 같이 했냐고요? 아니요. 김장이 끝날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저녁 무렵 늦음하기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던걸요. 김장은 앞으로 매년 이렇게 300포기씩 할 거야. 많이 배웠겠지? 늦었으니 이제 가봐도 좋다. 나도 좀 쉬어야겠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루 종일 입으로 떠들어대는 탓에 피곤할 만도 하겠죠.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기로 옮겨라 양념 더 넣어라. 제가 무슨 노예인 줄 알았네요. 어이가 없었고 힘든 게 가라앉아 정신이 조금씩 들 무렵 하루 종일 꺼놓았던 휴대폰을 다시 켰죠. 오늘 김장하는 날인 거 알았어 몰랐어? 왜 안 왔니? 어? 무슨 김장? 김장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우리 김치 맨날 주문해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김장을 하셨지?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끝난 거야? 안 피곤해? 데리러 갈까? 진짜 너무하네.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부려먹고 인색하게 굴고 너희 집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내가 너희 집 종살이 하려고 결혼하냐? 오늘 고생 많았어. 내가 알았으면 같이 가서 도와줬을 건데. 다 필요 없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 전인데도 이러는데 결혼해서는 아주 더 하겠네.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따져 물었어요.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들들 볶아대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하면 더했지 저는 파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친정 부모님께 내색도 못하고 끙끙댔죠. 그래도 어른들이 살아온 세월은 무시 못하나 봅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친정 부모님은 결혼이 집안끼리 만나는 일륜지 대사지만 결국 본인들이 좋아야 하는 거라며 남편과 이야기를 잘해보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제 결정이 어떠하든 따라주시겠다며 말이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어렵사리 화해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식의 아나무인이면 바로 이혼이야.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종살이 하려고 자기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반대로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막대하면 기분 좋아?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결혼하면 나도 한 가장이니까 중간 역할 잘할게. 동생이나 우리 엄마가 너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아주 단속해놓을게.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남편이 저와 파혼할 뻔한 것이 충격이었는지 오피스텔과 시댁을 오가며 신우와 시어머니께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이서 저를 괴롭히는 일도 신우가 나대는 일도 현저히 줄었어요. 저는 약간의 안심을 했고 그렇게 1년 정도 신혼을 즐기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긴 뒤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니 매일이 설레더군요. 그러나 평화롭게 지내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제 카페는요, 150만 원 언저리던 매출도 2배 정도 늘었고요. 단골 손님도 제법 늘어나 장사가 잘 풀리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어 여기까지 찾아온 게 눈에 보이더군요. 어머니, 카페까진 어쩐 일이세요? 일단 여기 차 한 잔 드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그래도 눈치는 좀 있나 보구나. 사실은 말이다. 윤지가 몇 개월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의사란 말이다. 윤지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유 있는 집은 아니잖니.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데 어머니가 왜 근심이 많으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잖니. 결혼한다 하면 예단이며 혼수며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우리 집 형편에 그 집 맞춰주려면 등골이 휜다 휘어. 그래서 말이다. 너희 살고 있는 신혼집 좀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보태자꾸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왜 저희 신혼집까지 팔아야 하는데요? 이 집이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결혼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마음대로 파니마니 하시는 거세요? 내가 알아보니 시세가 8억 정도는 하더구나. 집 팔아서 결혼 자금 혼수나 예단도 해야 하고, 그리고 명색이 장모인데 사위 될 사람 차 한 대 정도는 뽑아줘야 하지 않겠니? 우리한테 줄 용돈 한 번에 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어머니, 왜 이렇게 제멋대로세요? 제가 언제 집 판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물론 결혼 자금 보태드릴 순 있죠. 하지만 집까지 팔고 저희가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얘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하면 너는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변하더니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의 남자친구는 대대로 의사를 배출한 사자 집안이었어요. 신우가 간호조무사 됐다고 사자거릴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엄연히 간호사와 조무사는 페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신우는 자신이 마치 진짜 간호사라도 되는 것 마냥 간호조무사인 사실을 숨기고 진짜 간호사인 척을 한 거였어요. 있어 보이는 집이라며 제 딴에는 저한테 예단으로 받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서로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개소리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의사 남자친구 측에서 예단을 요구했는데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직업도 속이고 집안도 속이고 시어머니 말대로 돈은 보태준다 치자고요. 결국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임신 중기가 시작될 무렵이었고 일을 계속하다 보니 컨디션이 좋진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원체 몸이 약한 체질이라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 카페를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할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시모는 계속 집을 팔아 결혼 자금에 보태자며 친정이 잘 살지 않느냐고까지 하더라고요. 신혼집 턱하니 선물해주지 않았냐며 능력 있는 것 아니냐면서요. 친정까지 들먹이는 바람에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겨우 참아내며 친정 부모님과 남편에게 이야기해본다 말씀드리고 시어머니를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을 무렵 이번에는 신우이가 연락이 오대요. 언니, 난데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데 그깟 돈도 못 보태요? 자신이 결혼 못해서 인생 망하면 다 언니 책임이에요. 알겠어요? 아가씨,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할게요. 우리 집을 팔면서까지 그 집안이랑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당하게 아가씨를 있는 그대로 오픈해야지. 뭐가 두려워서 거짓말 하는데요. 내가 거짓말을 하던 안 하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무튼 집 팔아서 내 결혼 자금 좀 보태줘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있는 집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런 줄 알고 있을게요. 내가 말했죠. 왜 우리 집을 팔아야 하느냐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집 팔 일 없고 팔지도 않을 거지만 아가씨, 결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춰야지 욕심내지 말아요. 끊어요.
그 시어머니의 그 시누이. 둘이 연달아 말도 안 되는 말로 괴롭히는 통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갑자기 배가 뭉치며 묵직한 통증을 느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카페에 있던 직원이 쓰러진 저를 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온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제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한 뒤였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옆에서 똥 씹은 표정으로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하던 도중에 저에게 달려왔고 시어머니에게 저한테 가보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 귀찮아 죽겠네,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쇼크가 일시적으로 온 거였고 하마터면 아기가 위험할 뻔했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얼굴이 굳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우물쭈물하던 카페 직원이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분이 카페로 찾아오셔서는 사장님이랑 말씀을 나누시는데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전화를 받으셨는데 통화가 끝나고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나누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그게 다예요. 자기야, 신경 쓰지 마.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이를 잃을 뻔했다잖아. 엄마,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전화는 또 뭐고? 사실대로 말해요. 예,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때문에 쓰러지기라도 했다는 거냐? 그래, 내가 윤지 결혼 이야기를 좀 했다. 너희 집 팔아서 결혼 자금 좀 보태라고.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냐? 그리고 쓰러진 게 왜 내 탓이야?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주제에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남편은 제발 조용히 좀 하라며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병원 밖으로 내쫓았어요. 병원 밖으로 끌려나가다시피 하면서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몸 관리나 잘하라고 소리치더군요. 큰 사달이 날 것 같아 카페 직원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그 직원이 결국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남편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링거만 맞고 가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휴식을 조금 취한 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더니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러 곤히 자고 있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을 기력도 없었지만 무슨 말을 또 하려나 하고 받았죠. 글쎄 전화를 받았더니 싸우는 소리와 함께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라? 자고 있었나 봐요? 그걸 그렇게 다 고자질하니까 좋아요? 새언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지금 오빠 난리치고 있는데 너는 상황에서 자냐? 내가 의사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안 이꼬워요? 이 결혼 못하면 책임질 거냐고. 알고 보니 남편이 시댁으로 가 그동안 쌓인 울분을 다 터뜨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다 같이 죽어도 모자라요. 어떻게 임신한 사람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다 쳐도 하은이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냔 말이에요. 너는 이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둘 다 그만해. 세아가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일단 둘 다 진정 좀 하란 말이야. 당신도 제발 그만해. 몸 상태도 말이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지친 몸을 이끌고 20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겨우 말린 덕에 다행히 시끄러운 상황은 끝이 나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씩씩대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대충 상황 설명을 들었죠.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이런 사달이 났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니? 전현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사달이 난 게다. 그러게 얘,
너만 알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넘어갔을 일인데 이렇게 만드니까 좋으니? 언니네 친정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막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평소에도 우리를 얼마나 고깝게 생각했으면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실까? 나 결혼 못하면 다 오빠랑 언니 책임이야. 저도 참는데 한계가 와서 한마디 차려는 찰나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인연 끊고 삽시다. 더 이상 아들과 엄마, 오빠 동생 사이도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야 연락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죽어서도 연락하지 마요. 지금까지 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윤지한테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연을 끊어? 부모와 자식이 천륜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가 감히 끊는다고? 언제까지 거짓말하면서 그 잘난 의사 사이 얻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하은이랑 저는 가족도 뭣도 아니에요. 이 사람 아이 잃을 뻔했어요. 그러고도 대우받길 원하세요? 저희한테 해주신 게 도대체 뭐예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윤지가 결혼하든 말든 내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바탕 쏟아낸 뒤 무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앞으로는 우리만 생각하자고 자기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게 됐고 종종 시아버지가 몸은 괜찮냐며 연락을 주실 뿐이었어요. 그 뒤로 시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시누이는 남자친구에게 직업을 속인 것이 들통이 났고 파혼을 당했어요. 제가 실려갔던 응급실이 시누이 남자친구의 병원이었고 응급실에서 저와 남편,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그 사람이 들었대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연락을 시도해왔지만 남편이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저도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카페에 다시 출근을 시작했죠. 잠잠하나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페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당연히 연락이 안 되니 그럴 수밖에요. 직원들이 제지를 하며 카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제가 경찰을 불러 쫓아내기도 하며 크고 작은 소란을 피워댔어요. 그러다 보다 못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도 하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 방해죄로 고소할 거라며 엄포를 놓은 탓인지 다행히 그 뒤로는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마무리되고 조금은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우연히 인터넷으로 제 카페가 동네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점점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잡지사 인터뷰도 해보고 방송 출연으로 인해 지역 맛집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 입소문이나 자연스럽게 승승장구하게 되더군요.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2천, 많게는 2,500만 원으로 매출도 급상승하더라고요. 혼자 카페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남편은 회사를 연말까지만 다니기로 했어요. 퇴사 후 저와 같이 카페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서울에 2호점, 김포에 3호점을 낼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신혼집을 정리하고 모은 돈을 보태서 지금 살고 있는 송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일임하며 잠시 쉬고 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서울에 2호점을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도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온 거죠. 정신없는 와중에 저희 카페를 홍보해주는 업체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어요. 며칠 전부터 카페에 대한 안 좋은 글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하면서 손님들과 소통하는 메신저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악플이 달리고 블로그에 저희 카페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비위생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들이 수두룩한 거 아니겠어요?
댓글 중에는 아이를 욕보이는 댓글도 있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악플러들을 모조리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하은 씨 되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경찰서 행정팀인데요. 혹시 김경자님, 정윤진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실까요? 명예훼손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되셔서 인적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통 말을 하지 않아서요. 네? 저희 시어머님과 신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하은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악플 달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군요. 어떻게 할까요? 귀가 조치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가 우선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1시간 정도쯤 걸릴 것 같네요. 남편과 같이 갈게요.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기고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도 연락을 받고 급히 경찰서로 오신 거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인연을 끊고 살게 된 뒤로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댓글 알바들을 통해 루머를 퍼뜨리고 악플을 달기까지 아이를 욕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짓이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난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 조용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왜 멀쩡히 사는 애들을 괴롭혀서 이사달이 나게 해? 여보, 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래? 이혼이요? 이혼이 그렇게 쉬워? 그리고 전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꼬락서니가 났는데 왜 다들 나한테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창피해서 세아가 볼 면목이 없다. 하도 창피해서 동네 다니는 것도 두려워. 이제는 그딴 거 신경 안 쓰련다. 너희들이 감옥에서 썩든 말든 알아서 잘 지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답변 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산 정이 있지. 어떻게 아빠가 우리를 버려? 나 감옥 가기 싫어. 아빠,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응? 나도 봐줄 만큼 봐줬다. 지금까지 당신과 윤지 저지른 죄값은 달게 받아. 분명히 기회는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가족을 저버린 거야. 더 이상 서로에게 미련 갖지 말자. 시아버지마저 등을 돌려버리자 그들은 미쳐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버님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 이렇게 된 거 혼자 계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카페 일도 바빠지면 아버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또 지아도 그렇고. 정말? 정말 그래도 돼? 우리 아버지랑 사는 거 안 불편하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은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가족이 계속 못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해.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시아버지가 이사 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죠.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래간만에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길 그동안 신우는 간호사로 사칭하고 다닌 탓에 업계에서 소문이 나 취업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편의점, 노래방, PC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시어머니는 이혼 후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카페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댓글 알바들을 고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같다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2,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이혼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으셨다 했어요. 줄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의 재산을 많지는 않지만 단 한 푼도 들어가게 둘 수는 없다면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어요. 그러고는 3억을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세아가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더 챙겨주고 그래야 했는데
큰소리 나는 게 무섭다는 이유로 방관했던 것 같구나.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미이니 받아주렴. 아버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저 이 돈 없어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아버님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빨리 넣어두세요. 결국 시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3억 원이라는 돈을 받은 저는 사업 자금에 보태서 사용했고요. 김포에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준비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호점이죠. 지금은 시아버지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일하랴 바쁠 때면 시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하거든요. 동네에서 손녀 바보라고 소문도 자자하세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시누이와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할래요. 혹여나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면 저처럼 참지 마시고 할 말 모조리 다 하세요. 그게 뒤탈 없고 깔끔하거든요.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 카페에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야기를 추억 삼아 한번 풀어보려고 사연을 씁니다. 지금이야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했고 힘들었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추운 겨울에 우리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라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따로 살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자연스럽게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빠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요. 저는 엄마랑 함께 살았고 아주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는 것, 웃는 것, 자는 것,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동생을 두고 아빠는 그렇게 호련히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만 거죠. 엄마는 항상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세뇌를 시키듯 너희 아빠는 못된 사람이야.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야. 파렴치한 인간이야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거라고 사업한다고 돈이란 돈은 다 말아먹고 나간 놈이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점점 흐려졌고 엄마의 말대로 제 기억 속 아빠는 나쁜 놈으로 자리 잡고 말았죠. 나름 가난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은데 몇 번의 이사를 거쳐 집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는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단칸방에 엄마와 저, 동생까지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엄마는 저에게 하루빨리 자라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동네 이발소에서 샴푸도 해주고 면도도 해주는 직원이었는데 어릴 땐 몰랐지만 크면서 알게 되었죠. 우리 엄마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소문이 아주 무성하다는 사실을요. 엄마가 동네 유부남들에게 꼬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3다리, 4다리를 걸치며 꽃뱀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따라는 게 정말 만연했고 지금처럼 공론화되기 어려웠기에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유독 심하게 저를 괴롭히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김미나. 그 아이는 제가 자신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한다는 이유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나는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고 애초에 저 같은 환경에 놓인 애랑은 차원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비교를 할 수준도 아니었지만 그저 괴롭힐 아이가 필요하고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해서 저를 못살게 군 것이겠죠. 공부를 제가 조금 더 잘했다고 괴롭혔지만 사실 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딜 가도 치이는 그런 동네북이었던 겁니다. 책상에 죽어라 나가라 하는 낙서는 물론이고 교과서를 물에 적셔 놓는다거나 찢어 놓는 건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서랍에 몰래 압정을 넣어둔다거나 실핀을 넣어두어 손을 다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벼락을 맞는 건 아주 일상이었기에 항상 체육복을 뒤집어 쓰고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물이면 다행이었지만 걸레를 빤 물인 날에는 최악이었죠. 체육 시간에 피구라도 하면 모조리 다 저에게 공을 던져댔습니다. 학급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김미나가 저를 괴롭히니 나머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방관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저에게 너네 엄마가 꽃뱀이라며 환양년이라던데 남자 없으면 죽는 년이래 하면서 모욕을 주었고요. 그 와중에도 깔깔 웃으면서 너도 똑같은 팔자 아냐?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하면서 학급 아이들은 저를 놀렸습니다. 정말 학교 생활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화도 내보고 이러지 말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응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장난의 강도는 높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몸에 상처가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상처가 생긴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일렀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작당하고 괴롭혀요. 상처가 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도 김미나의 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30대 아들의 취업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뒷돈도 받고 취업 비리까지 묶여 있으니 제 편을 들어줄 수 없었던 거죠. 저에게 넌지시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니? 그 아이들이 너한테만 그러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앞 골목에서 선생님한테 일렀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꽤 많은 아이들이 저를 괴롭혔고 결국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죄다 경찰서에 잡혀간 일이 있었죠. 분주한 경찰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건 저 하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뻔뻔했고 피해자인 저는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형사들의 열이 뻗친다는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했지만 결국 제 눈앞에 드리워진 합의서와 돈봉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의 부모가 저를 멸시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우리 엄마는 내 편이겠지 했지만 엄마는 그 돈봉투에 눈이 돌아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봉투 두툼한 거 봐라. 오늘은 고기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엄마는 선심 쓰듯 합의금으로 돼지 목살을 구워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탐욕스러운 눈으로 다친 저를 살피기보다 돈을 먼저 보는 엄마를 잊을 수가 없네요. 저의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이 고단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저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죠. 엄마를 욕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란 문제를 다 일으키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피해자의 입장으로 경찰서를 갔다면 동생은 가해자의 입장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렸죠. 엄마는 동생 대신 사죄를 하고 다니면서 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도대체 넌 어디서 뭘 하고 지내길래 동생이 저렇게 엇나가는데 신경을 한번 안 쓰냐고요. 저는 이런 집안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허구한 날 동네 양아치짓 하고 다니다가 소년원에도 몇 번 가게 되었고요. 엄마는 동생이 소년원에 가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저를 버려둔 자식 취급하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소문처럼 우리 엄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일만 하고 번 돈은 고스란히 엄마한테 다 빼앗기고 그게 당연한 줄 알면서 무기력하게 자랐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은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합의금을 달라고 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피해자로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에 누군가의 윽박은 정말 견디기 힘든 트라우마였습니다. 저는 결국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내놓으라는 동생을 이길 수 없었죠. 이번에 합의 못하면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다면서 대출을 받아오라고 물컵을 던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제는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면 된다고 엄마도 저한테 네 동생 깜빵 가면 이번에는 5년을 살아야 한대 하는데 결국 대출을 받고 말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통장 잔고는 5만 원도 채 남지 않은 걸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찾아갔던 친할머니의 집을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사를 갔을 수도 있었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골목골목 헤매다가 근처 슈퍼 아줌마의 도움으로 친할머니 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송정 쪽이었는데 다행히 그 자리 그대로 살고 계셨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고 제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니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시며 아가 여기를 어찌 찾아왔노 하시면서 제 몸을 쓸고 비비고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는 늘 아빠와 친가는 우리 모두를 버린 거라고 싫어한다고 했으니까요. 자식 버리고 간 아빠는 양육비 한 번 안 준 못된 인간이라고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했거든요. 애 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고 하루빨리 돈 벌어서 시키기 바빴고요. 어항이 벙벙한 와중에 일단 집에 들어오라며 엄마는 어쩌고 왔냐고 묻는 할머니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살아온 나날에 있어 거짓 한 점 없이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는 것. 엄마는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동생은 소년원에 들락날락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른다는 것까지요. 사는 게 버거워서 죽기 직전에 용기 한번 내서 찾아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막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한테 연락을 넣어놨으니 저녁에는 도착할 거라고 하는데 아빠가 왜 날 보러 온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는 저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양육비도 한 푼 안 줬다면서요. 하니까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오해를 하고 찾아온 거냐고. 이혼할 당시에 할머니랑 아빠가 대출까지 받아서 양육비를 한 번에 지급하고 왔다는 겁니다. 저만큼은 아빠가 키우겠다고 박박 우겼는데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데리고 간 거라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죠. 그런 사람이 왜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찾으려고 몇 번이고 찾아갔는데 이사가가 없었다고 엄마가 못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아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딱 봐도 오해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정말로 아빠가 왔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그동안 잘 지낸 거 맞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고 다정하게 물어오셨어요. 저는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아빠가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엄마 집에서 나와서 아빠랑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바람기로 인해 이혼을 했고 그 길로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요. 사업이 운 좋게 잘 풀려서 지금은 떡하니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청도 많이 주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며 하는 일이 뚜렷하지 않으면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라고 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아빠를 따라 서울에 갔습니다. 이렇게 일이 슬슬 풀릴 줄 알았다면 진작에 아빠를 찾아갈 걸 그랬다고 몇 번이고 후회를 했죠.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주택 반지하에 새들어 살 때랑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 집도 대리석으로 삐까뻔쩍했습니다. 아빠가 혹시라도 새 장가를 들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언젠가 자식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지낸 이야기를 천천히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길래 한 3일 정도를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잠도 안 자고 밀린 이야기를 했어요.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을 열고 나니 본물 터지듯 말이 나오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던 것, 엄마가 허구한 날 남자 만나느라 바빠서 가정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까지 모조리 다요. 아빠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있을 줄 알았다고. 너라도 내가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아빠한테 혹시 동생도 기다리고 있었냐고 동생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초연한 분위기가 흘러 더 이상 동생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고민을 해봐도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빠가 대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학이라니 너무나도 높은 문턱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며칠이 지나니 궁금하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다들 어떤 생활을 할까? 정말 TV,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이요. 저는 결국 재수학원을 등록하게 되었고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머리가 잔뜩 굳은 느낌이었지만 열심히 하니까 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수능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다음 수능을 준비하기로 하고 정말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을 했습니다.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다는 게 이런 심정인지 몰랐는데 제 코에서 코피가 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책이 시커멓게 변할 때까지 밑줄을 치며 머릿속에 입력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년 5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경영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셨기에 그 뜻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늦가기 신입생이 되어 열심히 대학에 다니는 동안 엄마랑은 단 한 번도 허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오기 전 미처 공장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서 딱 한 번 대구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저보고 대체 어디에 있었냐고 엄마가 공장을 이잡듯이 뒤졌었다고 말하더군요. 엄마는 멀쩡한 얘가 갑자기 공장 일은 왜 그만두었냐며 애꿎은 공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엄마가 또 찾아오면 제가 왔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어린 나이에 제가 고생하고 있는 속사정을 대충 알고 계셨기에 알겠다고 하셨죠. 도망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사직서를 낸 동시에 휴대폰도 없애버렸어요. 아빠 집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죠. 혹시라도 엄마가 그 집 주소로 찾아올까 봐요. 그렇게 평온하게 서울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과거는 점점 흐려지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교수님을 만나러 온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조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제 번호를 물어봤고 고학번 선배이긴 하지만 저도 나이가 꽤 있는 상태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3살 차이면 딱 좋은 거 아니냐고 마치 중매쟁이가 된 것처럼 저랑 선배를 이어붙이는 조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대학 다니면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기들 사이에서 저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CC가 생겼다더라, 어느 과 누구랑 쟤랑 사귄다더라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캠퍼스 커플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졌고요. 그런 저를 관심 있어 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 선배는 벌써 29살이었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마친 사람이었고요. 대학생 신분인 제가 너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저한테 계속 만나보자 하기에 마음이 동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한테 들이댄 선배가 사실 우리 학교 전설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조교가 말해준 뒤로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맨날 과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집안도 꽤 괜찮은 집안이고 생긴 것도 멀끔해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다고요. 번호 교환은 했지만 사석에서는 따로 만난 적 없는 상태였는데 교수님을 만나러 온 선배와 2번 정도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오래 기다렸다면서 굳이 학교까지 시간 내서 찾아온 이유는 저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만나러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자기랑 연애하자고 하는데 저도 활짝 웃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시작했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선배가 저를 애지중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받아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 선배랑은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거라 즐거웠어요. 과 수석답게 모든 시험의 족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덕분에 제 성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죠. 몰랐는데 그 족보를 가지는 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대요. 돈 주고 사겠다는 애들이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는데 저는 원하는 만큼 받아볼 수 있었죠. 성적도 우수하게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아빠의 바람대로 저는 아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내구성이 좋은 회사였고 복지 또한 괜찮아서 제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 동기들은 부러워했어요. 아빠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했던 동기도 있더라고요. 아빠는 시작부터 저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 갓 대학 생활을 마친 사회 초년생이 높은 자리에 있어 봐야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오너가 가족이라는 게 남들 눈에 고깝게 비춰질 수 있으니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한테도 절대 내가 딸인 거 티내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회사 일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거래처에서 우리 공장에 의뢰를 하러 찾아왔는데 그날 아빠가 다른 공장으로 출장이 잡히게 된 거예요. 사내 이사님이 그 일을 맡게 되셨는데 따라붙을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제일 한가했던 제가 차출이 되었습니다. 공장에 수주를 맡기러 온 우리보다 더 작은 회사 직원들이 이사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사님 뒤를 쫓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챙겨드리고 그래프를 읽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마주치는 거래처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지 하다가 이사님께 저분은 어디 거래처 분이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사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공장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업체인데 요즘 부실업체라고 말이 많아서 일을 더 맡길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인 A업체래요. 공장으로 찾아온 것도 우리가 거래를 끊을까봐 걱정돼서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A업체가 어디더라 하다가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순간 기억이 딱 났어요. 학창시절 저를 꾸준히 괴롭혔던 김미나,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돈 봉투를 던지면서 저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스물스물 저를 좀먹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순간 용암처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다니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울컥 솟았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공장 시찰이 끝나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제 마음을 달래주듯 다정하고 부드럽게 저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과거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따리를 틀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고민 속에 빠져있자 아빠는 저에게 무슨 고민이 그리 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결혼 준비가 많이 힘드냐고, 결혼은 좀 더 미뤄도 된다고, 아직 나이도 어린 나이라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저는 아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업체 사장이 내 학창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요.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할 시기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미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아빠는 알지 않냐고 하니까 아빠가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한참 뒤에 열린 아빠의 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업체 우리가 일 안 주면 부도 날 거야. 그렇게 해주자. 우리 딸이 당했던 기억만큼 이왕 복수할 거 제대로 해주자고. 2번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주자. 며칠 뒤 아빠는 A업체 대표한테 따님이 우리 딸이랑 동창이라고 하던데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저도 나갔고 아빠는 꿀리면 안 된다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명품 브랜드에 저를 데리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꾸며주셨습니다. 허탈하게도 김미나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보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한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해도 가해자는 그냥 추억거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머,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세상 좁다. 그치? 우리가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창이니까 너무 반갑다. 역시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빠 공장 좀 잘 봐줘. 저는 벼르고 있었던 그 말을 뱉을 기회가 찾아온 거죠. 뻔뻔하게 저한테 저런 부탁을 하는 김미나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기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이야. 너 같은 거랑 학연으로 묶인 게 얼마나 지옥인지 가해자는 모르지? 아저씨, 저 기억나세요? 저한테 돈 봉투 들이밀면서 합의하라고, 서로 좋게 좋게 가자고, 눈가에 멍든 저를 보면서 혀 끌끌 찼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든 기억이 난 건지 김미나네 아버지의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김미나 또한 부들부들 떨면서 저한테 아직도 그런 걸로 꽁에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있던 합의금이 꼴랑 50만 원이었거든요. 미리 준비해둔 흰 봉투에 50만 원을 넣어왔었어요. 그 봉투를 부녀 앞으로 던졌습니다. 이거나 먹고 조용히 떨어지세요. 부도 처리될 거 준비 잘하시고 그나마 학연으로 묶여서 경고하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러자 아빠가 그 부녀를 보면서 경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너희들이 쌓은 업보라고 평생 속죄하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질투로 한 행동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내 딸이 받은 상처가 크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공장에 지불해야 할 미납금을 한시라도 빨리 갚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김미나네 아버지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바로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미납금 지급 소송도 거셨고 김미나네 집은 한순간에 부도 처리가 되고 차압딱지가 붙었다고 했습니다. A업체에 다니던 노동자들에게 아빠가 뒤에서 몰래 도와줘서 단체로 임금 미지급 소송도 걸리고 노동청을 제 집 드나들듯 다녔다고 해요. 이렇게 손쉽게 한 사람의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허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까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모든 사건을 알게 된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끝까지 대구에 있는 엄마와 동생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그들이 대구에서 뭘 하고 먹고 살아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에 혼주석에 아빠만 덜렁 앉아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저의 모든 사정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솔직히 가정 환경 때문에 반대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정상적이진 않았으니까요. 남자에 미친 엄마나 교도소를 제 집인 줄 아는 동생이나 사고가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진심으로 헤어지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달리 시댁에서는 저를 큰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집안이 소문대로 꽤 괜찮은 집안이었는데 오점이 될 수 있는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했죠. 대학 교수이신 어머님과 장학재단을 관리하시는 아버님까지 정말 교육자 집안답게 품이 있으셨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을 했고 아빠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나에게도 내 가족, 내 가정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잔뜩 나는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남들처럼 휴양지로 떠나지 않고 유럽 일주를 갔어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나라를 둘러봐야 했기에 매일 밤마다 녹초가 되어 기절하듯 잠이 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던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없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혼집 주소로 옮기게 되었고 그게 큰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한 2달쯤 지났을까 남편이랑 주말에 뭘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빠를 모시고 식사를 할까 했어요. 나가서 먹기에는 메뉴 정하기도 귀찮고 해서 집에서 대충 만들어 먹자고 아빠를 집으로 초대한 상태였죠. 남편이랑 간단하게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아빠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아빠를 찾아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엄마랑 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잔뜩 얼어있는 상태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남편이 장인어른 오셨어요? 하면서 나왔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얼어붙은 걸 보고 남편이 눈치를 챈 거죠. 고얀 년, 우리 버리고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 결혼까지 했어? 엄마도 없이? 집도 으리으리하고 좋네. 돈을 좀 번 거야? 아니면 로또가 된 거야? 뭐야? 어디서 이런 집이 생겼어? 돈 좀 줘봐. 남편은 우리 엄마의 상스러운 언행에 제 눈치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몰려오는 수치심에 정신을 번뜩 차렸어요. 아빠가 오기 전에 이 모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동생이 저를 팍 밀치면서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매형? 매형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위가 돈이 많은가? 우리 딸이 팔자가 기가 막히게 좋네. 어디서 이런 부잣집 아들내미를 물었어? 예, 너는 부모 없이 결혼하면 시댁에 책 잡히는 거 몰라서 그런 짓을 해? 내가 부모가 없긴 왜 없어? 나 아빠 있어. 제가 아빠를 입에 올리자마자 엄마는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악소리를 내면서 벌겋게 부어오르는 뺨을 만지자 남편이 놀래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남편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엄마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같이 노려봤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엄마랑 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건지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든든한 아빠도
우직한 남편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너 집 나가서 찾아간 게 네 아빠야? 그 사람이 어떤 파렴치한 인간인지 다 알면서 거길 찾아갔다고? 어떤 사람이 무슨 양육비도 대출받아서 일시불로 다 줬다는데 그 돈 어디다 날려먹고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종용을 한 거야? 네 아빠가 우리 버리고 떠난 건 사실이지 않니? 진실을 흐리려고 하지 마. 우리를 버리긴 뭘 버려. 엄마가 바람 펴서 떠난 거지. 그 말에 엄마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남동생만 집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 남편한테 가서 나 방 하나만 줘라 매형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열이 뻗쳐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 발 디딜 생각하지 말고 꺼지라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나가. 아빠는 그럼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고 누나만 몰래 챙겼던 거야? 서운하네. 이 집도 아빠가 해준 거야 혹시? 아빠 번호 좀 줘봐. 안 그래도 나 이번에 합의금 나가야 하는데 아빠한테 돈 좀 달라고 해야겠다. 아니면 누나가 줄래? 그 순간 아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 이렇게 크냐고 집에 들어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엄마랑 동생을 보고 아빠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에 알아본 듯 했어요. 이 미친 여팬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내 딸 집 온다는데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우와, 아빠야? 얼굴도 기억 안 나서 몰라볼 뻔했네. 아빠, 나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누나만 쏠랑 챙길 수 있어?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도 솔직히 자식인데 챙겨줄 수 있잖아. 혹시 5천만 원만 해줄 수 있어? 돈 해주면 나는 누나 안 찾아올게. 내가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누나 찾아온 거거든. 동생이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데 아빠가 동생을 싸늘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을 때랑은 너무나도 다른 반응에 저는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렸던 아빠였는데 동생은 거의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애한테 말을 안 해줬어? 엄마는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뭘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핀잔을 줬어요. 아빠는 거칠게 이마를 문지르면서 동생을 향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네 아빠야? 너 내 자식 아냐? 네 친부한테 가서 돈 달라 그래.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기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굴면 나도 할 말은 해야지. 아빠의 폭탄 발언에 저도 남편도 바짝 얼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 친동생인 줄 알았던 동생이 알고 보니 반만 섞인 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잔뜩 흥분을 했는지 침까지 튀기며 모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밖에서 싸질러 온 자식이라고. 너 크면서 점점 나를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유전자 검사해봤다. 내 친자식 아닌 거 알고 이혼한 거야 내가. 돈 필요하면 너네 친부 찾아가라. 아직 친부가 누군지도 모르지? 네 엄마가 일하던 이발소 사장이 너네 아빠다. 그 말에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 이발소 사장은 손버릇이 나쁜 놈이었고 느글느글하게 생겨서 도박쟁이였거든요. 아빠 말을 들어보니 이발소 사장이랑 동생의 얼굴이 묘하게 닮아 보이는 듯한 착각이 일었어요. 동생은 충격이라도 받은 건지 엄마를 향해서 이게 진짜야? 진짜야? 하고 있고 엄마는 찔리는 게 있는지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저도 순간 놀래서 아빠한테 혹시 나도 아빠의 친자식이 아닌 거냐고 하니까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순간 쪽팔린 것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놀래서 저를 일으켜 주었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면서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현장에서 정신이 쏙 빠졌죠. 내가 우리 딸만큼은 꼭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 시절 법이 참으로 고약했지.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 마니
아주 돈 벌어서 친권 꼭 찾아오겠다고 악착같이 일했다. 엄마, 진짜냐고. 내가 그 이발소 미친놈 자식이 맞냐고. 아빠가 말하는 거 다 구라지? 말 좀 해봐. 이발소 아저씨는 여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시비에 걸려서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고 돈 노름하다가 빚도 진 거죠. 그 돈을 엄마가 그동안 갚아주면서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까발려진 겁니다. 심지어 이발소 아저씨는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비가 어딜 가겠니? 뻔하지. 너도 그 미친놈 닮아서 맨날 경찰서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 아씨, 그걸 왜 이제 말해, 쪽팔리게. 그리고 나랑 그 미친놈이랑 어디가 갔다는 거야? 아, 진짜. 둘이 갑자기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내 아빠냐부터 시작해서 네 아빠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아빠는 그 사이에 이성이 찾아왔고 남편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두 모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2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 사이에 아는 변호사를 호출했고 두 모자는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같이 살아온 정이 있지 않냐며 매달렸죠. 결국 경찰이 왔고 주거 침입으로 죄를 묻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가족이라는 말에 훈방 조치가 되긴 했지만요. 며칠 뒤에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벌었던 월급이 전부 엄마 통장으로 넘어간 내역도 있고 그날 주거 침입으로 훈방 조치된 기록도 있어서요. 접근 금지 요청을 했고 제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뒤늦게 처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우리 집에 와봤다고 남동생이랑 엄마랑 둘 다 번갈아 가면서 기웃기웃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불쑥 나타나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열이 받았습니다. 제가 두 모자에게 단단히 경고를 했어요. 내가 공장에서 벌어다 준 돈 전부 다 돌려주고 싶은 거 아니면 나타나지 말죠. 대출 받아서 너 합의금 물어준 거 지금이라도 이자 붙여서 갚을 거 아니면 얼굴 들이밀지 말고. 누나, 너무한 거 아니야? 동생이 지금 교도소 잡혀가게 생겼다니까. 이번에 가면 나 진짜 오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학연, 지연, 혈연이야. 내가 죽고 싶을 때 너네가 나한테 돈 빨아먹는 거 말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앞에 2번 다신 나타날 생각하지 마. 나 지금 누구 하나 인생 종치게 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제 살벌한 말에 엄마도 동생도 잔뜩 쫄아붙었습니다. 늘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착한 딸이 표독스럽게 몰아붙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어린 시절에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했지 내 편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었잖아. 합의금 꼴랑 50만 원에 눈 돌아서 내 아픔 같은 거 봐준 적 없잖아. 양육비 받은 거 전부 탕진하고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때 그 악몽들 내 노동력 보상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내 눈앞에서 꺼져. 독한 년, 네가 그러고도 평생 행복할 줄 알아? 그러면서 엄마는 뒤를 돌았어요. 생각보다 쉽게 물러난 엄마한테 당황한 건 제가 아니라 동생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누나, 제발. 나 이번에 합의금 못 주면 진짜 10년은 썩어야 돼. 너는 평생 감방에서 썩었으면 좋겠다. 소년원을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화가 안 됐잖아. 아, 이번엔 또 다를 수도 있으려나? 내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좀 쥐어주고 우리 동생 제대로 교화시켜달라고 부탁을 좀 할까? 거기 범죄자들은 돈만 주면 다 해준다고 한다던데. 동생이 흠칫 놀라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욕을 내뱉고 엄마를 따라 사라졌어요. 한참 실랑이를 한 덕분인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먼저 들어온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마음 다치지 말라고 다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지만 힘들어하지 말라고 해줬어요.
저도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남편을 마주 안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가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지금까지 제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결국 감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영치금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찾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랑 아빠 덕분에 소금을 뿌린 것 같았던 상처는 아물었고 지금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 말을 요즘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낙을 찾았고 낙원을 가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남편과 아빠와 그리고 저를 믿어준 시댁 식구들과 두런두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